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다양한 사기 수법들의 사례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 사기와의 전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을 할 때 신탁회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수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사기와의 전쟁 범털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털 네. 네. 한 달 동안 몇 건 했습니까? 사기 안 치고 다닙니다, 이제. 이제 안 치면 뭐 하고 살아요? 그럼 뭐 치고 살아요? 일하죠. 정말 합법적인 일. 이제 사기 안 합니다. 사기 안 하고 합법적인 일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부동산 하고 있죠. 부동산 네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보도록 하고 그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 분이시죠. 중도일보 네 주당 임효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동안 몇 병이나 마셨어요? 몇 병이나 마셨어요? 못 세겠습니다. 한번 다음번 방송 때까지 하루하루 그 마시는 소주의 양을 체크해 갖고 한번 얘기해 주는 건 어떨까요? 발을 정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발을 정자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네 이분 참관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도 앞에 드리니까 탁 꺼놓으셨고요. 네.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분 이제 인사만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점심 때 우리 녹음 전에 박 사장님하고 제가 만났었어요. 네. 그 영장 기각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 지인분께서 뺑소니 되셨는데도 영장이 기각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진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헌법재판소의 고위 공무원을 아들로 둔 아버지가 뺑소니를 쳤고, 그리고 그 뺑소니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요. 죽었고, 그런데 15일 만에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그것도 무려 15일 만에.
그런데 경찰에서는 당연히 뭐 이건 영장 신청을 하면 바로 구속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어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걔 참 아들 잘 둔 덕에 예, 아들 잘 둔 덕에 그 피해자는 탄원을 했더라고요. 엄버에 처해달라고.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뭐 오늘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성공하면 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솔직히 이제 뭐 주소지가 딱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주가 일정하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러면은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또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앞에서 입을 꼭 다물고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예, 끝날 때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2심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 1년이 형이 더 늘었는데 그 재판 결과 향후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대법원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분께. 역시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가로가로 저으십니다. 네. 네, 잘 구경하시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가 분양 사기 ABC라는 편을 다뤘는데 상가 분양 사기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 감정평가기관, 뭐 은행 등을 이용해가지고 내 돈이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신공도 좀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그렇죠? 돈이 없어도 건물을 지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네, 초도수님, 참관인 역시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뭐 다음에 합류하시면 뭐 네,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신탁회사라고. 사실 저는 이 신탁회사가 예전에 그 여자 농구 실업팀에 무슨 서울 신탁 이런 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신탁회사라는 게 어떤 거죠, 임 기자님? 네, 저도 오늘 신탁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이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서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신탁회사입니다. 믿을 신에 맡길 탁. 네. 그러니까 남의 돈 맡아서 투자해줘가지고 이익금을 돌려준다? 뭐 그런 네. 개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해 보면은? 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신탁회사에서 맞지 않을.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손해 안 볼 것 같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손실 나면은 고객한테 물어주나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이건가요? 그 부분은 박 사장님. 네. 지금 우리 임 기자님이 얘기하신 건 이제 투자 신탁 회사를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투자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손실 보면은 내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판단도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재산 맡겨서 꼭 잘 굴려준대. 그런데 그 양반이 마이너스가 났어. 투자 신탁을 맡긴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렇죠. 미안함, 도덕적인 역살 한번 잡혀주고. 그렇죠. 네. 그 외에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리고 신축 부동산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때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투자자 입장으로 걱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탁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뭐 상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게 지어질 때 그럼 나도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혹시 중간에 빠그러질지 모르니까 그거를 팔 때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거 대신해주는 대행하는 곳이 신탁회사다? 맞습니다.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때 대신 해주면서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뭐 위탁하거나. 이 정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돈 남한테 맡겨서 거기서 불려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투자 신탁. 지금 이제 임 기자님이 두 번째 얘기한 건 이제 부동산 신탁. 그럼 또 달라요? 투자 신탁하고 부동산 신탁하고? 다르죠. 투자 신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을 맡겨서
내 돈의 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얘기만 해갖고 이자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 뭐 채권도 사고 뭐도 사서 당신의 돈을 뭐 100만 원을 200만 원 만들어 줄게. 이런 걸 이제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조사해 온 거는 부동산 신탁 회사. 아, 부동산 게 오늘 두 번째.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신탁에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그거? 부동산 신탁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맡기는 게 부동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담보가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가 대한 아니라 일을 알고. 해주는. 부동산 일을 네, 처분하거나. 그렇죠. 부동산 신탁에는 크게 그러니까 처분 신탁이 있고 관리 신탁이 있고 위임 신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조사해 온 바로는 네. 네 가지가 있고요. 아, 그래요? 한 가지 네. 뭐야? 토지 신탁, 그러니까 토지 신탁, 개발 신탁 그렇죠. 예. 하나고요.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네. 말도 어렵다. 예, 토지 신탁만 제가 빼놓은 거고 그건 이제 상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기자님. 아, 상가라는 네, 토지. 네. 네, 계속 싸워 보시죠. 네. 예, 말씀하세요. 네, 국내 부동산 신탁 회사는 울 것 같아.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에어컨 오늘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오늘 앞에 더워요. 오신 초대 손님 오셨을 때 이분 제가 누군지 아직 공개 안 했잖아요. 여쭤봤어요. 이거 집주인이 해줘야 돼요. 세입자가 해야 돼요. 뭐 여쭤봤어요. 네. 아무튼 방금 전에 옵션인가요? 고장났습니다. 옵션이에요? 네? 옵션이에요. 예, 여기 달려있던 겁니다. 근데 제 거 아닙니다. 별 얘기다. 그러면 네.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대충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짐작은 하실 것 같고요. 네, 계속 하시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신탁 회사는 모두 11곳이 있고요. 네요. 네. 예, 저도 다. 주로 강남구 테헤란로에 많이 몰려 좋은 있습니다. 동네. 네, 맞습니다. 예. 가장 큰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자로 있는 한국토지신탁이고요. 자본금이 광고 많이 나오는 한국토지신탁. 네, 무려 2,525억 원 가량입니다. 다음 큰 곳은 KB부동산 신탁이고 KB금융지주가 투자자로 있고요. 자본금 800억대입니다. 뭐 여러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일일이 나열은 안 해도 되죠. 네. 네. 박 사장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신탁에 대해서 계속 쭉 얘기해요. 맘대로 네, 하세요. 그죠. 네. 토지 신탁은 토지의 관리나 처분을 목적으로 토지, 그러니까 네. 땅 팔아주거나 아니면 네. 땅 관리해주는 목적으로 맡긴다. 네. 맡긴 일을 대행해주는 거다. 네. 토지신탁. 네. 네. 이 과정에서 아까 피디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낮거나 전혀 없을 경우에는 개발 신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보 신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맡긴 뒤 수익 증권을 발급해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일단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로 담보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오늘 제가 바로 할 얘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잠시 뒤에 설명 들어보도록 네. 하고. 네, 그러면 다음 거 네. 관리 신탁은요. 네.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주는 업무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고 유지 보수, 임대차 관리 뭐 이런 업무를 해주는 좀 거고요.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효인 기자 같은 분의 재산을 갖고는 신탁을 맡길 수 PD님이나 저는 신탁회사랑 네, 네. 신탁회사를 지금 또 네, 콕 집어 날리기. 네, 네. 이용할 일이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찾아봤는데 부자들이 재산을 이제 관리할 때 이 신탁회사 관리 신탁을 하면은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게 어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의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탁을 하면서 법적인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그러니까 네. 내 재산이지만은 네. 소유권을 저쪽으로 일단 넘겨준다. 네. 우리가 그런- 마치 자동차 리스 그런- 자동차 살 때 내가 타고 실제 내 거지만은 명의를 리스 회사에 놓는 거 뭐 그런 거랑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신탁 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 신탁은 네. 처분할 때 각종 법률 문제가 복잡한 땅이나 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신 해주는 게 처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탁이라는 말 자체에서 나오듯이 일을 믿고 맡겨서 대신 처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 크게 신탁회사이다. 네, 간략하게. 네. 근데 이제 신탁이 그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이제 신탁 회사에다가 수탁자가 위임을 하면 수탁자라고 하는 거는 맡기는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 재산을 이제 탁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암탁자는 없죠? 없어요. 네, 수탁자. 네. 맡기는 사람. 보통은 대한민국의 신탁은 그 네 가지 행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신탁자에게 그 행위를 양도를 하면 보통은 신탁 회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트러스트 컴퍼니입니다. 네, 믿음의 회사.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트러스트 컴퍼니입니다. 네. 예, 신탁 회사가 이 네 가지의 일을 하지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다 일어난다. 그 구분을 명확하게 뭐 내가 관리 신탁을 했다, 처분 신탁을 했다를 논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물론 그 각이 뭐 예를 들어 처분 신탁 이런 것마다 수수료율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행위가 이제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뭐 두 개가 같이 진행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처분할 때 뭐 보통 부동산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은행 관련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맞물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네. 맞물리는 게 아니라 맞물려 갑니다. 그렇게. 네, 맞물려 갑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복잡한 신탁이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뭐 박 사장님이 이 신탁 관련해 가지고 상가 분양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사기를 예. 본인이 제가 사기를 사기당했습니다. 당했다고. 당했다고 네, 해서 당했다고. 제가 네. 카톡방에서 계속 당했다고요? 당했다고요? 어떤 훌륭하신 분께서 네, 사회 정의 구현을 실현하셨는지 좀 예. 네. 바야흐로 2011년도죠.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7년 됐죠. 네. 제가 서울 서초동에서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분양할 때입니다. 뭐 관련한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니 그 는 아니고 에서 만든 굉장히 노른자 땅위의 그 주상복합이었죠. 예전에 막 벤츠 타고 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시절. 네. 예, 네, 어느 날 벤츠. 갑자기 벤츠 타고 오더니 며칠 있다가는 제네시스를 타고 오고 뭐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이분이. 막 그때 뭐 차를 계속 바꿔 탔죠. 막 벤틀리 타고 와. 아우디 타고 뭐 하여튼 네. 그때쯤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네 50만 원 EF 소나타입니다. 저 그거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줘요. 네. 저 다음부터 방송 안 할 테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돼요. 네, 계속 하시죠. 예, 근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아주 바야흐로 2011년. 예, 아주 그냥 거금 아주 큰 돈이었죠. 13억이라는 돈을 들고 서울 가서 당당하게 계약을 진행을 해서 분양을 할 때입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 결국은 제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신탁이 이 수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회사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이 신탁이라는 회사를 믿고 그 거금을 신탁에 보내고 계약을 할 때도 이 신탁 회사가 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신탁 건물이 되어 있으면. 네. 그래서 야심차게 계약금도 걸고 중도금 잔금은 신탁회사랑 어떻게 납부를 할 것이며 이런 얘기들을 다 끝내고 계약금을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야심차게 뭐 이제 직원들도 뽑고 그 사이즈가 강남에서 13억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금만 13억이지 않습니까? 계약금만? 네. 근데 그 상가가 400억짜리였는데. 강남에서 400억은 좀 작은 거 아니에요? 400억도 작은 거예요? 강남에서. 근데 워낙 자 보세요. 그러면 많으니까. 그게 그때가 400평 조금 넘었는데 400평이라고 봅시다. 그럼 평당 얼마죠? 400억 1억이요? 네, 평당 1억이에요. 예. 크구나. 작은 돈이 아니죠. 네. 400평을 400평짜리 그 분양 사업을 맡았고 신탁회사에 거금 13억을 계약금을 만들어서 일단은 보냈다.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랑 다 이제 계약을 했고 분양을 하던 중에 제가 한 3-4채 팔쯤이었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또 많이 일부 받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주 채권은행인 토마토 저축은행이 부도가 난 겁니다. 토마토 저축은행 광고도 많이 했었던 예, 데가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부도가 났어요. 근데 어차피 뭐 부도 나도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신탁에 재산이 묶여 있으니 뭐 신탁이라는 게 대항을 해주거든요. 부도가 나든 뭐 세금이 들어오든 누구가 압류를 걸든 이 다 방어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갑자기 그 토마토 저축은행 주채권자들이
건물에 압류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신탁이 어떻게 압류가 되지? 아니 신탁이 어떻게 압류가 될까? 그래서 수익증권하고 신탁계약서를 제가 신탁회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보여달라. 니들 수탁자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쌍방의 계약은 당신이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개인정보다. 각 회사의 정보다.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가를 분양한 사람들한테 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압류가 됐으니까 내가 돈 내고 분양을 받기로 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예. 그 분양업자인 박 사장님을 고소를 하는 거고. 당연하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왜 신탁의 재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를 계속 고소를 해. 서초경찰서를 매일 들어가. 하지만 계속 무혐의야. 돈을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 직접 다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보냈으니까. 그 와중에도 잔금을 보낸 사람들은 압류되기 전에 등기전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계약금 중도금 넣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이제 붕 뜬 거죠. 1, 2푼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송이 진행이 됐고 나중에 그 수익증권하고 신탁계약서를 봤는데 세상에 수탁자가 맡긴 재산에 그 수익증권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누구한테요? 수탁자한테. 아, 돈을 맡긴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맡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깐만, 돈을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맡긴 사람이죠. 수탁자는 부동산을 맡긴 거죠. 여기서 내 부동산을 맡긴 거. 그러니까 자, 분양받은 사람? 아니. 분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 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행자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종합 흔히하는 시행사. 네, 시행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시행사가 이제 신탁을 맡긴 거예요. 우리 재산을 보호해달라. 우리 재산을 관리를 해달라. 우리 재산을 분양을 할 거니까 이렇게 처분하는 거에 동의를 해달라 해서 이제 신탁회사에 맡긴 건데 그럼 신탁회사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 보호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맡긴 사람한테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시행사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팔려고 했는데 판다고 계약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직 등기가 가기 전에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은 팔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걸 담보로 돈을 빼먹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아니죠. 이제 얘는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우리가 제가 아까 400으로 했지만 그 건물 통째로 한 1,000억이라고 칩시다. 네. 자, 분양하면 1,000억이 들어와요. 신탁회사도 알고 은행도 알고 자, 분양 뭐 80%만 해도 800억은 들어와요. 이런 계산들이 있으니까 야, 그럼 나 거기서 한 500억만 빌려줘봐. 그럼 1,000억 들어오는 데서 갚으면 되잖아? 야, 500억을 빌려줘봐. 근데 야, 뭐 니들 담보가 어디 있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너 다 재산이 신탁돼 있잖아. 그럼 이 수익증권에 질권을 설정을 하든 근저당을 설정을 하든 수익권자를 1순위를 너희들 넣어주든 해줄 테니 나 돈을 먼저 융통을 해줘라. 그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신탁회사에 맡겼다라는 거는 신탁회사가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탁회사가 용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수익증권 오케이. 니들 은행에서 1순위 질권 설정한다고 하면 이거의 값어치가 1,000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은 용인해줄게. 이런 식으로 100억은 용인해줄게. 200억은 용인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겠죠. 그거는 은행, 신탁자, 수탁자가 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뭐 여기 그 3인 중에 3인이 똑바로 서 있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토마토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도가 났어. 자, 국가에서 채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쫙 얘들 돈 대출 나간 걸 계정을 보니까 수익증권의 1순위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네. 그러니까 그 신탁회사의 질권을 가지고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방법이 없죠. 예. 그 사람들이 후순위지 않습니까? 수익증권의 후순위. 쉽게 말하면. 1순위가 선순위가 은행이니까. 은행 걸 먼저 상환을 해야 되는 구도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영 기자 지금 완전히 예, 피해를 봤습니다. 예, 그 중에 계약금 중도금 넣은 사람들은 끝까지 소송전을 벌였지만 뭐 한 푼도 못 건진 사람들이 많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예. 뭐 근데 그분들은 다 저를 원망을 하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저를 원망하는 건 도덕적인 책임인 거고 법적인 책임은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장님은 저도 손해 봤죠. 예, 저 계약금 날렸습니다. 그래서 13억 다요? 네, 다 아니죠.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분양을 하면서 이제 신탁회사랑 그 계약한 내용이 있어서 신탁회사에 들어가면 그 수수료가 저한테 이제 입금이 되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입금이 돼서 저는 그래도 한 4억 정도는 건졌던 것 같아요. 예. 4억은 건졌어요. 10억 날렸다고. 예, 9억 날렸어요. 그래서 예. 토마토 저축은행이 문제였네요. 지금 잠깐 보니까 2010년도 그 재무 정보를 보니까 여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요. 6,496억 마이너스. 예. 어디 가요? 토마토 저축은행.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 대출이 아까 말씀하신 2011년 9월 18일부터 이제 영업 정지가 됐대요. 야, 그때입니다. 제가 영업 정지가 딱 되는 순간. 네.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상호저축은행이 전국 영업망을 구축할 수 없었는데 여기 굉장히 뭐 토마토 2저축은행을 만들어서 뭐 부산 분당에 있었습니다. 뭐 성남, 네. 일산, 분당, 수원, 평택, 평촌, 인천 지점이 있었다고 하고 TA 항공 있죠. 그 저가 저비용 항공 거기도 갖고 있었다고 하고 나중에는 여기가 신한금융지주하고 신한저축은행 계열사를 편입돼서 네, 맞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의 전신이 이제 토마토저축은행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네. 제가 레파토리를 잘 알죠. 제가 9월달에 영업정지를 먹어서 분당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럼 혹시 이번에 작업하려고 했던 거기는 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고, 네. 예, 그 이후에 들어온. 그건 아니고. 삐처리 해드릴게요. 예,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제가 오늘 그 참관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셔서 사실 제 고민하는 건데, 근데 이 사기와의 전쟁 프로에서 과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스럽더라고요. 신탁도 못 믿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근데 그 수탁자가 왜 하필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 불안전한 은행에서? 원래 저축은행 이런 곳이 담보비를 더 높게 설정해 주잖아요. 제가요, 임 기자님이랑 이렇게 집이면은- 보면 참 순둥이에요, 우리 임 기자님. 이금은권에서는 뭐 한 4, 5천만 원? 뭐 이 정도 해주는데 이금은권 이런 데에서는 8, 9천만 원 막 이렇게 막 담보비를 높게 해주니까. 아유, 우리 피디님도 참 순진하세요. 그럼 뭐예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저축은행은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금융권보다는 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왜 안 받았을까요? 담보비율 좀 적게 해주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크지만 두 번째는 1금융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은행이잖아요. 커머셜 뱅크. 네. 상업은행은 이런 투자 쪽에 있는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투자 쪽에 우리나라 현재 그 은행들이 진짜 주로 예대 마진 가지고 장사하는 그렇죠. 예. ATM 수수료하고 그런 거 담보대출, 네. 이런 가계대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나라 은행들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투자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은행.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 굉장히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았었습니다. IMF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 통폐합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도 메가뱅크 시대가 열린다. 뭐 국민은행부터 해서 금융지주도 있죠. 신한 지금 우리 그리고 하나. 그러면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갖고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금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해놓고서는 역대 최대 그 이익을 남기는데 그 이익의 상당수가 예대마진 그리고 ATM 맞습니다. 수수료. 정말 이거는 문제 심각한 겁니다. 예, 어찌됐든 1금융에는 그런 상품이 많이 없어요. 막 화가 확 나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은행은 의사결정이 빠르죠. 1금융권은 좀
아무리 뭐 지금 예대만이지 어쩌고 해도 그래도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비율의 한도도 적고 뭐 본점 승인도 받아야 돼. 하여튼 여러. 회장님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네 뭐 하고 싶나? 저 가게 안 하고 싶습니다. 응, 자네 착해 보이니까 내가 대출 해줄게. 딱 해주는 거야.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거예요. 의사결정이 빠르다. 그거. 왜 저축은행은 이율 비싸더라도 빠르죠. 내가 오늘 술 한잔 먹고 회장님 이거 우리 1,000억짜리인데 200억만 주시면 우리가 또 뭐 이자도 드리고 그때도 드리고 오케이 내일 그거 대출하자. 그럼 나가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많았었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저축은행이 부실이 났고 근데 토마토 저축은행이 그 잡을 수 있는 어찌됐든 그냥 무담보로 돈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수익직관의 1순위 수익자였죠. 예, 토마토 저축은행이. 그리고는 정확히 지금도 기억나지만 489억입니다. 489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뭐 100억, 뭐 200억, 뭐 50억, 30억 막 이런 식으로 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행자한테. 그렇죠. 그 건물을 창가에 지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 그 돈 갖고 뭐 했대요? 네, 이제 필리핀으로 날랐어요. 필리핀으로 예. 잡으러 갑시다. 네. 못 잡아요. 지금 현재도 기소 중지예요. 지금 찾고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긴 하지만 아직도 가끔 날라와요. 그 양반에 대한 정보가 검찰에서 현재도 1년에 한 번씩은 저한테 날라오는 것 같아요. 편물이 기소 중지. 아직도 사건이 그 수탁자는 그 건 한 건인가요? 그건 모르죠, 저도 이제. 그런데 그 수탁자가 이 대전 사람이라 제가 믿은 거였는데. 아, 대전 분이었어요? 네. 제가 참. 잡으러 갑시다. 네. 동양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잡으면 얼마 줄래요? 저 다다음 달에 잘하면 필리핀 갔다 올 수도 있는데. 다큐멘터리 상영하러. 근데 그 양반이 뭐 네. 필리핀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돈 다 쓰고 아마 지금 뭐 그지 됐겠지. 뭐 다른 재산이 있어야 잡아도 뭐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멱살이라도.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 백과 사전. 재벌 운어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기와의 전쟁에서는 상가 분양시 신탁회사와 관계가 있는,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익증권 이런 걸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져서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특히 이제 박 사장님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피해자죠. 이 피디님 무슨 네,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런 거 좀 타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박 사장님?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면서도 과연 제가 만약에 상가를 분양을 받을 때 또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는 저도 현재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을 좀 더 해서 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솔루션이라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 솔루션입니까? 아니면 네, 잘 사기를 치기 위한 역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한번 신탁해봐 뭐 이런 거. 이번 건의 그러니까 사장님 건 같은 경우는 은행이 사실 부도가 난 경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은행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가 안 났어도 사실은 대출을 안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신탁회사가 그런 도장을 과연 찍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은행이 맘먹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9월 18일자였잖아요, 아까. 그럼 적어도 한 3, 4월이면은 우리 부도 날 것 같다라는 낌새는 채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럼 그 전에 뭐 준비해놓고 그런 과정에서 도장. 그럼 신탁회사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는 그런 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정하고 덤비는 사기는 정말로 이게 피하기가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명 기자님 어떻게 사기? 우리는 사실 우리 상관없는 안 해도 너무 돼요. 네, 네. 뭐요? 그럼 뭐 뭐요? 우리 안 임기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돈을 임기자- 벌지 마라. 그냥 그냥 강원도 산자락에 땅 파가지고 돈을 묻어놓던지 뭐 이런 거. 아니 그렇게 큰 욕심 없습니다. 정말 돈이라는 게 금융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그래서 다양한 금융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역시 금융인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글쎄요. 예, 오늘 초대 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역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셔가지고 네 해결이 안 된 듯한 방송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도 사기를 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제가 조만간 한번 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신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기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네, 김우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전 지역 최고의 젊은 인권을 수호하시는 변호사님이세요. 네. 네, 제가 정말 존경하기로 마음먹은 네, 법률사무소 다담 네, 김우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보신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일단 저도 변호사지만 사기를 피하는 법은 제가 개발한다면 아마 오히려 제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사기를 피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기를 이제 당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뭐 어수룩하거나 혹은 잘 모르거나 그래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멀쩡하게 뭐 고등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고 상식과 합리에 의거해서 오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아까 박 사장님하고 말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사기꾼들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굉장히 고도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를 안 당하려면요.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쉽게 돈 버는 법은 없다. 정답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했죠. 욕심 없다고. 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본인이 투자한 거 이상으로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장을 한다거나 이걸로 대박 날 수 있다거나 한다면 그분이 하시면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혹은 뭐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현혹시키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아무리 욕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혹이라는 어떤 그물 속에 얽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킬들을 동원하실 거예요. 그럴 때 냉정하게 주변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뭐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일단 한번 보세요, 계약서를. 혹시 조그만하게 안 보이는 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과연 내가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매일 투자 뭐 이익률을 뭐 200% 이상 준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이런 것들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여기서 한탕 내가 잘하면 내가 평생 동안 이 근로의 이 지옥 속에서 벗어나서 금전적으로 해방이 되겠구나. 이제 여러 가지 공상의 날을 피고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리화시키고요. 그래서 그랬겠지.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저래서 저런 거 아닐까? 라고 본인이 오히려 사기꾼들을 합리화시키는 이상한 길로 빠져요.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하죠. 제가 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변호사님을 꼭 한번 제가 사기 치겠습니다. 저수익으로 사기를 치셔야 될 분이라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 참느라고. 오늘은 사실은 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사기꾼 분들을 속이 말해서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기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기 치시는 분들. 네. 그 분들의 다양한 스킬들을 제가 따라잡을 수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따라잡을까요? 그런 분들의 스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용히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투자나 이런 게 있을 때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요.
그래도 잘 계약서 받아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네,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를 찾아가시면은 예, 상세하게 예,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재밌으셨어요? 지켜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예, 뭐 직접 이제 살아있는 얘기들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저도 오히려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다양한 사례들 때문에 제가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뭐 생활 속의 법률 이런 거보다 훨씬 낫죠. 사기를 네. 뭐 생활 법률이라고 하면 이제 사기도 당해보고 뭐 이렇게 직접 겪어보는 게 생활 법률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9억짜리 너무 크게는 말고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셨던 얘기들 들려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네. 본인이 뭐 투자를 하거나 일을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시즌 6에는 꼭 합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오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 그리고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법률사무소 다담의 김우찬 변호사였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기와의 전쟁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기 피해를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 네.